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착지한 곳이 지금 그 아라라트산이다.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배가 그냥 부력을 잃고 이제 가라앉는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리학자 입장에서는요, 마르지 않는 강이 가장 신기합니다. 자, 사막에 강이 흐른다. 믿어지나요? 저렇게 비가 안 오고 건조한데도 안 말라붙고 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에덴 동산은 실존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요, 우선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종교의 반대는 과학이다. 과학과 종교는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종교랑 과학은 다루는 영역이 다른 것이지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 형이상학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형이상학 그러는 것은 어떤 인간이 어떤 눈으로 보고 뭐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없는, 인간이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걸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 철학 이런 게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이상학 하면은 고상해 보인다, 형이상학이 아니다 하면은 뭔가 좀 세속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정확한 게 아니고요. 형이상학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 형이하학 그러면은 이제 형태가 있는, 인간이 직접 경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형이하학입니다. 지리 전형적인 형이하학이고요. 대부분의 과학도 형이하학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지리학자로서는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심도 강했던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지리학자들이 저런 이제 에덴 동산이라든지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도에 나타냅니다. 사실은 성서 지리학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서에 나오는 지명 같은 걸 찾는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착지한 곳이 그 지금 카카스 산맥에 있는 그 아라라트 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 과연 사실일까요? 자, 버뮤다 삼각지대 워낙 유명하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사라진다. 배가 항해하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아틀란티스인들이 이제 그 배나 비행기를 납치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게임이나 나올 법한 무슨 차원의 문 포탈이 열려가 있다. 무슨 외계인이 납치해 간다. 뭐 개인적인 기억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 산당이 이제 그 남미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납치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2010년도에도 무슨 그 음모론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학술 논문에서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커다란 그 메탄가스 버블이 있다. 여기 한번 걸리면은 배가 그냥 이제 그 부력을 잃고 이제 가라앉는다. 이런 연구가 이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계의 통설을 보면은요, 그 좀 과장된 것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 워낙 넓은 지역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망망 대해면서 물론 남쪽에는 뭐 쿠바 섬, 버뮤다 섬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넓은 지역이고 망망 대해고 거기에다가 이 버뮤다 삼각지대는 보면은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가는 또는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오가는 배들, 비행기들이 다 그 일대를 통과를 하게 된다. 워낙 뭐 오가는 배,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건만 이제 사고가 나도 절대적인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이제 그 배나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그 사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무슨 뭐 외계인의 소행, 뭐 차원 포탈의 소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해난 사고 또는 항공 사고, 왜 보면은 그 요즘에도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배가 갑자기 사라졌다,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뭐 배의 잔해,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제 그렇듯이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는 워낙 이제 그 배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다녀서 그 중에 이제 몇 건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미제 사고, 알 수 없는 사고가 난 것인데,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이제 언론 또는 그 출판, 매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과장을 해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가면은 배나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어디론가 빨려간다 이런 식으로 쭉 음모론 내지는 어떤 소설처럼 지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세. 실제로 버뮤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고요. 심지어 국제공항까지 있거든요. 당연히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가면은 뭐 배든 비행기든 사람이든 감쪽같이 사라진다, 증발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찌감치 공항도 문을 닫고 버뮤다도 정말로 그 무인도처럼 됐을 겁니다.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은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 그런 저서에 언급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0년 이상 전에 이제 아주 엄청나게 발전한 대륙이 있었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플라톤 서양 철학의 최고의 학자가 농담도 아니고 엄연히 책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틀란티스가 존재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만화, 뭐 게임 이런 데도 보면은 아틀란티스가 이제 부활하는 또는 아틀란티스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요, 이 플라톤의 이제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플라톤의 책에는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그 다른 자료에는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정말로 쬐끄만 그 무인도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었고 문명도 정말로 발전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망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제 증거는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그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설득력이 있는 설은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 분명히 플라톤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 건 맞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플라톤 시대는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기 그리고 플라톤 시대에는 엄청난 것처럼 봤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작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보다 더 오래전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호메로스인데요. 이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를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포세이돈 신의 노염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별의별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바다를 떠돌면서. 그 바다가 무슨 태평양 전체를 떠돈 것도 아니고 무슨 대서양 전체를 헤맨 것도 아니고 지중해 정도예요.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은 지중해를 도는데 뭐 10년씩 걸린다. 아무리 옛날이어도 어색하다. 그리고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 지중해에 보면은 외눈박이 거인 키크로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요상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는 이제 그 세일행 그런 그 요괴도 나오고 뭐 마녀도 나오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중해 어디를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괴물들, 마녀들, 요괴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면은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 비하면 작은 바다지만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지중해가 지금의 태평양, 대서양 그 이상으로 큰 바다였다는 겁니다. 고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이 화산 폭발로 어떻게 됐다. 지금은 그냥 섬 하나가 어떻게 된 거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세상이 절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10,000년 전에 없어졌다 하는 것은 플라톤의 오기다. 아무리 플라톤이 위대한 학자여도 그 정말로 작은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제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이 분화를 해가지고 섬의 많은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이걸 이제 그 플라톤이 그 자기 책에서 그 화산 때문에 이제 날아간 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워낙 옛날 기록을 하다 보니까 플라톤은 요 정도 이제 스케일의 그 자연재해를 기록한 것인데 후세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의 그 스케일로 키워가지고 정말로 대서양 한가운데에 정말로 그 지금의 뭐 큰 대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 이게 완전히 흥맹랑한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게 당장 이제 그 대서양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는 아틀란틱스라 표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아틀란티스의 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완전히 흥맹랑한 또는 그 섬 하나 없어진 것이 무슨 그 초고대 문명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류의 어떤 그 창작 행위, 어떤 뭐 미디어라든지 소설, 뭐 영화, 만화 이런 것을 창작을 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런 걸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 즐겁게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지리학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그 특히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이어주는 다리엔 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이, 정확히는 중앙아메리카와 이제 그 남아메리카 사이인데요. 파나마 운하보다 좀 더 남쪽에 가면은 다리엔 갭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가다란 꼭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파나마 운하보다가도 다리엔 갭의 운하를 파면은 그 직선 거리는 훨씬 단축이 되겠지만은 왜 그러지를 못했느냐? 자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원래는 프랑스가 한번 손을 댔다가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고 결국은 포기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또 현대기술의 힘을까지 들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어코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나마 지역도 굉장히 험하지만은 그래도 파나마 지역은 20세기 초반에 운하를 팔 정도는 되었다. 다리엔 갭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 이제 그 과학기술, 현대 토목 건설 기술로도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은 이제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남쪽 끝까지 쭉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팬 아메리카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연결에서 끊어지거든요. 너무 험준하기 때문에 서양 국가에서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도 다리 앵갭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요즘에 보면은 요 다리 앵갭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콩키스타도르들도 다리 앵갭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행방불명 사라졌다 이런 기록도 있고 현대 시대에도 예를 들면은 미립국, 범죄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험, 호기심 충족을 위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정말로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증발하는 케이스, 정말로 이제 그 야생동물한테 잡아먹히고 길을 잃어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굶어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토착 깡패, 갱단한테 이제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거기 가면은 주인을 잃고 버려진 자동차의 잔해, 아니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언제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유해 해골 같은 것들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리엔 갭이야말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으스스하고 이제 밝혀지지 않은 땅인가 싶기도 하고요. 몇 가지 좀 더 사례를 들어보면은요. 그 지리학자 입장에서는요. 마르지 않는 강이 가장 신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사막에 강이 흐른다. 믿어지나요? 그런 하천이 꽤 많습니다. 나일강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도 그 하도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구간의 상당수가 이제 그 사막 내지는 반건조지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같은 경우에도 사막을 지나가지고 흐릅니다. 물론 이런 강들이 멀쩡히 흐르는 이유는 워낙 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가 더 많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가는 나일강보다 더 큰 강이 됐겠지만은 워낙 유량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하라 사막 사이, 중앙아시아 사막 사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 사이를 흐르면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만들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저렇게 비가 안 오고 건조한데도 안 말라붙고 물이 저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무슨 뭐 그냥 좀 비가 좀 덜 오는 지역도 아니고 그 사막 구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뭐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사막이 쭉 이어지는데도 하천이 계속 흐르는 거. 물론 뭐 제가 그 직접 막 몇 년 동안 답사를 해보고 살아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리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막 구간이 정말 그렇게 막 수백 킬로, 뭐 1000km 이상씩 막 이어지는데도 안 말라붙고 그게 쭉 이어지는가.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비옥한 조선다지대까지 만드는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궁금하고 정말로 그 이론적으로는 좀 수긍을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책이나 글에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지리학적 문제, 수수께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것은 아틀란티스 대륙, 무대륙,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것들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정말로 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면은 뭐 그런 대륙이 갑자기 발견이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좀 과학보다는 흥미의 영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 더 과학적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요. 그 첫째로 제가 이제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궁금했던 것인데요. 이제 그 일본과 베트남의 차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일본은 이제 옛날부터 어떤 그 서양과 접촉을 했다. 뭐 허리 허식에 빠지지 않았다. 공을 굽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서양과 접촉을 하면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직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그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안 되고 뭐 제국주의 열강으로 올라섰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논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요 베트남도 일본하고 똑같이 됐어야 됩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한 열강이 됐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네덜란드인들하고 교류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본도 쇄국 정치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에도 시대 내내 이제 그 자유무역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네덜란드인들만 좀 받아줬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쇠국 정치였다.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 베트남은 대월 그랬는데요. 이 대월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자체가 이제 그 대서양 그리고 남중국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 자체가 무역하기에 좋은 땅이고 실제로 대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6세기, 17세기부터 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이제 그 서양 국가들하고 무역을 나름대로 활발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심지어 17세기 중반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때 이제 그 서양에서 가장 그 해군력이 강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함대가 이 베트남 수군한테 그 참패해버립니다. 왜냐면 그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서양 국가들하고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서양식 화포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찍부터 이제 서양식 화포를 받아들이고 무역도 열심히 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그 이웃한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데까지 정벌을 하고는 대남제국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베트남은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섬도 만들고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많기도 합니다만은 천주교 박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다. 당연히 종교 박해를 한 건 당연히 잘못이지만은 당연히 이 베트남, 이 대월, 대남제국이 그냥 꽉 막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 물론 당연히 그 종교를 박해한 건 잘한 게 아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 대월, 대남제국은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유연했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열강이 되었다.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조선은 그러지를 못하고 대원군이 쇠국 정책을 하고 공원이 공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일본처럼 못 되고 그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보다 더 강한 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17세기 중반에 인도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다. 이랬던 인도가 어떻게 이제 19세기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진취적이냐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단편적인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제국주의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목표도 하나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구도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보면은 특히 그 중소도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광역시, 서울 같은 데서도 구도심 쇠퇴가 굉장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되살릴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 언론에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된다. 원래는 구도심 재생책입니다. 이제 구도심이 보면은 뭔가 좀 지저분해 넓고 좁고 그렇다고 재개발하기도 애매하고 하지만은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문화와 역사가 숨쉰다 해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맞춘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은 뭔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지대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방 도시를 보면은 뭐 혁신 도시, 뭐 산업체 유치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구도심 쇠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인구가 줄면 줄지 늘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인구조차도 뭐 신도시, 혁신도시 이런 데로 다 가버리면은 구도심 쇠퇴는 더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지리학자들, 도시계획자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애초에는 구도심을 좀 살려보자. 문화와 역사가 있는 오래된 마을로 만들어 탈바꿈시켜보자. 해서 이제 한때는 그 효과를 봤지만은 지금은 그 부작용이 자꾸 이제 불거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그 지리학계 또는 그 지리 관련 그 학계 실무 계통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은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라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또 다른 축인 금융, 신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거리 무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형성, 발전을 이해하려면은 지리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
어떤 그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불균형 발전 문제, 뭐 지방 소멸 문제, 극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또 지리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벌이 문제, 뭐 불평등 문제, 뭐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이 많아서 뭐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지방화 소멸 문제,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근대화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통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읽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신다면은 저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